당신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얼마나 정직한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마주치는 그 사람은 정말로 당신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모습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가면 쓴 자신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단순히 의지력을 기르거나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칼 융이 말한 진정한 개성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깊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바로 진정한 자기 주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율이나 자기 관리를 이야기할 때 떠올리는 것은 강철 같은 의지력, 완벽한 계획 실행,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접근은 오히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내면의 그림자, 즉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완벽한 식단을 지키며 모든 일정을 칼같이 실행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자기관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어떨까요? 혹시 자신의 게으름, 욕망, 약함을 철저히 부인하고 억누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상태에서의 규율은 진정한 자기 주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욱 분열시키는 강박적 통제일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규율은 자신의 모든 면, 심지어 어둡고 불편한 부분들까지도 인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 과정의 핵심입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란 자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조화롭게 통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자기관리의 실패는 사실 우리 내면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폭식하게 되는 것,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다가 무너지는 것, 완벽하게 계획한 일상이 어느 순간 산산조각 나는 것, 이런 경험들을 단순히 의지력 부족이나 게으름의 증거로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경험들 속에 숨어있는 깊은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신이 세운 규칙을 스스로 어기게 되는 걸까요? 왜 완벽한 계획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너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실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질문들의 답은 융기 평생에 걸쳐 탐구한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비밀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 주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융의 지혜를 통해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떠나는 여행을 말입니다. 이 여행은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우리가 만날 자기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더 자유로우며 더 온전한 모습일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자기 관리에 대한 메시지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의 비밀을 속삭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완벽해 보이는 일상들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흔히 내리는 결론은 의지력이 부족하다는 것, 더 강한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
혹은 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접근법들은 모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무의식과 그림자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과정 말입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의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두 개의 큰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의식은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반면 무의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자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의 한 부분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모든 성향 욕구, 감정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자신 안에 게으름, 이기심, 분노 같은 감정들이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나쁜 것으로 여기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억압된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강한 의지로 실행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림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노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과 같습니다. 우리는 수면 위로 드러난 작은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무시하고 항해하려고 하면 결국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융은 이를 개성화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개성화란 자신의 모든 측면을 인식하고 통합하여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어두운 면들을 직면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통합이라고 불리는 과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규율과 자기 주도는 자신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 안에 게으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게으름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닐까요? 혹은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내면의 저항은 아닐까요? 이렇게 자신의 그림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억압된 충동에 휘둘리거나 완벽주의적 강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진정한 규율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존의 접근법이라면 강한 의지력으로 정크푸드를 완전히 끊고 엄격한 식단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융적 접근법이라면 먼저 자신이 왜 정크푸드를 먹고 싶어 하는지, 그 욕구 뒤에 숨어있는 감정이나 욕구는 무엇인지 탐구해 볼 것입니다. 혹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식으로 위로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어린 시절에 어떤 기억과 연결된 것은 아닐까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더 건강한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 규율과 무의식적 강박의 차이입니다. 의식적 규율은 자기 이해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선택이고
무의식적 강박은 억압된 것들에 대한 반동적 통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이해는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참고 견디는 것, 완벽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적 압력들이 때로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성숙은 이런 외부의 기대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검토하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불편한 진실들과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정말로 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지 솔직하게 물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개성화 과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 주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내면의 강박이 아니라 깊은 자기 이해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선택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융은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관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자신의 반응, 감정, 생각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예상치 못하게 반응할 때, 계획에서 벗어날 때, 감정적으로 휘둘릴 때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다가 갑자기 폭식을 하게 되었다면 그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지력이 약해서라고 결론 내리지 말고 그 뒤에 숨어있는 더 깊은 동기나 욕구는 무엇인지 탐구해보는 것입니다. 혹시 과도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아닐까요? 혹은 자신에 대한 과도한 통제에 대한 무의식의 저항은 아닐까요? 이런 관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충동들에 무조건 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이해함으로써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꿈과 환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꿈은 무의식이 의식과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의 꿈속에는 종종 억압된 욕구나 무시된 측면들이 상징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꿈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자기 이해를 깊게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자주 떠오르는 환상이나 상상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자유로운 방랑의 삶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 환상 속에서 현재의 삶에서 억압되고 있는 어떤 측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능동적 상상이라고 불리는 기법입니다. 이는 의식적으로 상상을 통해 무의식의 내용들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 안의 게으른 부분을 하나의 인격체로 상상하고 그것과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그 게으름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것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하면 건설적인 방향으로 그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을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전체성과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통합과 치유가 가능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이런 원리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 씨라는 40대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몇 년 전부터 건강에 대한 우려로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의지로 시작해서 몇 주간은 잘 해내지만 어느 순간 슬슬 빠지기 시작하고 결국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접근법이라면 김 씨에게 더 강한 동기를 찾으라고 하거나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하지만 융적 접근법이라면 먼저 김 씨가 운동을 포기하게 되는 순간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김 씨가 자신을 관찰해보니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운동을 포기하게 되는 시점은 대부분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 그는 운동보다는 집에서 쉬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자신을 게으르다고 비판하며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더욱 피로해져서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김 씨 안에 쉬고 싶다는 욕구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자신을 돌보고 회복시키려는 본능적 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런 욕구를 나쁜 것으로 여기고 억압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김 씨가 이런 관점에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전혀 다른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운동을 강제로 밀어붙이는 대신 먼저 자신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격렬한 운동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시작하거나 운동 자체를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으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은 아닐까요? 일과 삶의 균형이 너무 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의지력으로 밀어붙여도 지속 가능한 변화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하는 전체적 접근입니다. 단편적인 행동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일어나는 전체적인 맥락과 그 뒤에 숨어있는 무의식적 동기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직장 여성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일에서든 개인적인 삶에서든 항상 완벽을 추구합니다. 계획은 완벽하게 세우고 실행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완벽주의 때문에 오히려 많은 일들을 미루게 되거나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이런 패턴을 의지력 부족으로 해석했습니다. 더 강하게 마음먹고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씨의 완벽주의 뒤에는 실패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종종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가족의 기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완벽할 때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으며 자랐을 수도 있고 실패했을 때 심한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무의식 속에서 완벽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완벽주의적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완벽이란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완벽주의자는 항상 실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일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씨가 자신의 완벽주의 뒤에 숨어 있는 이런 두려움과 만날 수 있다면 전혀 다른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신 충분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자신 안에 불완전한 부분들과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게으름, 실수, 약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역설적으로 더 자유롭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더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통합의 힘입니다. 이런 예시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자기주도는 자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화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안의 모든 면들, 심지어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들까지도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 통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강함을 보이고 약함을 숨기며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문화적 압력 속에서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성숙과 개성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 외부의 기대나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기 주도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림자 통합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것이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그림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지 그것에 무조건 따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신 안에 공격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 공격성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공격성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의에 맞서는 용기로 혹은 목표를 향한 추진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성화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며 그림자 통합 역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이미 통합했다고 생각했던 그림자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패로 여기지 말고 자기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적절한 지지와 도움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한다는 것은 때로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 자신도 개성화 과정에서 적절한 가이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관찰의 기술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몇 분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자신의 감정, 생각, 반응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예상치 못하게 반응했거나 계획에서 벗어났거나 감정적으로 동요했을 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관찰을 할 때는 자신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단순히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자신을 연구하는 과학자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났을까? 그 뒤에 숨어있는 감정이나 욕구는 무엇일까? 어떤 상황이나 자극이 그런 반응을 유발했을까? 두 번째로는 꿈 일기를 쓰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기억에 남는 꿈들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탐구해 보는 것입니다. 꿈은 종종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욕구나 두려움 가능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꿈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기나 자서전 쓰기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되돌아보고 그것들이 현재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탐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창의적 표현 활동입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만들기, 춤추기 등의 활동을 통해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면의 움직임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런 창의적 표현이 무의식의 내용들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명상이나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명상도 좋지만 특정 주제나 질문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솔직하게 탐구해 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피드백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솔직한 피드백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때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들 역시 자기 이해를 위한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점진적으로 자신의 전체성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을 통해 진정한 자기 주도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자기 주도는 자신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외부의 기대나 압력 혹은 내면의 강박이나 두려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욕구에 따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자신의 모든 면들을 조화롭게 통합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도 하고 갈등도 경험하며 어려움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신에 대한 공격이나 실패의 증거로 여기지 않고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진정한 자기 주도는 이기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서 발견한 인간의 복잡함과 모순을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를 개성화 과정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개성화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개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인류 전체와 연결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별성을 실현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보편적인 인간성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기 개발이나 자기 관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나 효율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에서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개인의 행복과 성취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회와 세상을 만드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통합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도 더 건강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며 진정한 책임감과 성숙함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런 원리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 씨는 30대 후반의 회사원으로 몇 년 전부터 창업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불확실한 창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을 겁쟁이라고 비판하며 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박 씨의 두려움은 단순히 극복해야 할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 두려움이 정확히 무엇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 씨가 자신의 두려움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단순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안전함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함에 대한 욕구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서 그에게는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박 씨는 더 이상 자신의 두려움을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것을 자신을 보호하려는 내면의 지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업이냐, 안정성이냐의 이분법적 선택이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충분한 자금을 모은 후에 창업하거나 혹은 현재 직장에서의 경험을 더 쌓은 후에 더 안전한 창업을 하는 것 등의 옵션들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박 씨가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용기와 신중함 도전 정신과 안정성 추구를 대립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자신 안에 공존하는 서로 다른 가치들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치를 모두 존중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통합의 힘입니다. 자신이 부정하고 싶어 했던 면을 받아들이고 통합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선택지와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 씨는 20대 후반의 직장 여성으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려 깊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도 억지로 웃으며 참아야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최 씨는 이런 자신의 감정을 나쁜 것으로 여겼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면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억압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스트레스받게 만들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감정이 폭발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최 씨의 화나 짜증은 억압해야 할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신의 경계가 침범당했거나 자신의 욕구가 무시당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런 감정들을 억압하는 것보다는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 씨가 자신의 화와 짜증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그것들은 주로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과도한 요구를 받거나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할 때 나타났습니다. 즉, 이런 감정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받기 위한 내면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최 씨는 자신의 화를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도 아닌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고 정중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나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진실해지고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표면적으로만 친절했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역시 그림자 통합의 중요한 결과입니다. 자신의 나쁜 면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받아들이고 통합함으로써 오히려 더 진실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자기 주도는 자신의 일부를 부인하거나 억압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그것들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통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자기 탐구와 성찰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어려움이야말로 진정한 성장과 개성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창조성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이런 과정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집단의 조화와 안정을 중시해왔고 개인의 감정이나 욕구보다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표현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성숙해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개인들이 자신의 진정성을 찾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사회 전체도 더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활력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강조되어 온 인내 희생조와 같은 가치들도 그림자 통합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들이 자신을 억압하고 희생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모두 존중하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재정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정한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희생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조화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과 욕구들을 창의적으로 통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재해석을 통해 우리는 전통적인 가치들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진정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이런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불안하거나 짜증이 날 때 그런 감정을 나쁘다고 여기지 말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 내면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이 비판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면들을 의식적으로 탐구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게으름을 싫어한다면 그 게으름이 언제 나타나는지,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혹시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휴식이나 재충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셋째,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자신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대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강한 감정적 반응을 자기 탐구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히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혹시 그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윤근 이런 현상을 투사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들은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째, 꿈이나 상상 창의적 표현을 통해 무의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의식적인 사고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내면의 지혜와 통찰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어려움이나 갈등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혼자서는 보기 어려웠던 면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점진적으로 자신의 전체성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을 통해 진정한 자기 주도가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자기 주도는 강요나 억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자신의 모든 면을 존중하고 조화시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고 싶을 때도 자신의 욕구와 한계를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한 계획보다는 지속 가능한 계획을, 단기적인 성취보다는 장기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열심히